오후 2시, 한낮의 태양,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아스팔트 위에 희미한 아지랑이를 피워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낡았지만 언제나 정갈하게 다려입는 베이지색 면바지에 희끗희끗한 머리칼. 박민준 할아버지는 지팡이 대신 자신의 몸을 의지하며 왼쪽 다리를 힘겹게 끌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그를 떠난 적 없는 오래된 친구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나직이 혼잣말처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벌써 40년인가. 강산이 4번이나 바뀔 시간인데 이놈의 통증은 세월도 비껴가는 모양이군. 그날 그 칠흑 같던 밤의 기억처럼 지워지지도 무뎌지지도 않고 말이야. 그는 평생을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고통을 덜어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다리에 남은 깊은 상처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운명의 낙인이자 평생을 찾아 헤매는 한 사람에 대한 지울 수 없는 그리움이었습니다. 마침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버스 한 대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출입문이 열리자 만원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차 마치 거대한 깡통 속에 콩나물을 우겨 넣은 듯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어깨를 겨우 비집고 한 발 한 발 버스 계단을 올랐습니다. 삐걱거리는 무릎,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마른 손이 손잡이를 탁 하고 꽉 붙잡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버스에 오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에고, 오늘따라 유난히 사람이 많구나. 어디 빈자리라도 하나 있으면 좋으련만. 그의 시선이 버스 중앙부 노약자석이라는 글씨가 선명한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그의 지친 얼굴에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곳이라면 잠시나마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버스는 사람들의 체온과 한낮의 열기가 뒤섞여 후텁지근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에어컨은 희미한 바람을 내뱉고 있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의 열기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버스 안의 먼지들을 금빛 가루처럼 흩뿌리며 춤추게 했고 그 사이로 각기 다른 사연을 품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앞자리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 둘이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키득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피곤에 절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중년의 회사원이 위태롭게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젊은 엄마는 연신 부채질을 해주며 아이의 땀을 닦아주었고 시장에서 돌아오는 듯한 아주머니의 장바구니에서는 흙 묻은 파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겨우 중심을 잡으며 노약자석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할 때마다 사람들의 몸이 이리저리 쏠렸고 그때마다 그는 왼쪽 다리에 실리는 무게를 견디기 위해 입술을 지그시 깨물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불편한 걸음걸이에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스마트폰 화면 속 작은 세상에 혹은 창밖으로 무심히 흘러가는 풍경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자신의 옆에서 한 노인이 고통을 참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철저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버스 안내방송 소리와 사람들의 나지막한 통화 소리, 아이의 칭얼거림이 버스 엔진의 웅웅거리는 소음과 뒤섞여 기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이 모든 소음과 무관심 속에서 섬처럼 고립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40년 전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극한의 고독감이 문득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때로 너무나도 크고 개인의 고통은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노약자석까지는 몇 걸음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거리가 그에게는 천리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빈자리가 있기를 그저 편안히 앉아 다리를 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는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마침내 노약자석 앞에 도착했을 때 박민준 할아버지의 얼굴에 스쳤던 희미한 희망은 차가운 실망감으로 바뀌었습니다. 3개의 좌석 중 2곳은 다른 노인들이 앉아 있었지만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는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목까지 올라온 용 문신, 팔뚝에 얽힌 거미줄 문신, 그리고 귀에 주렁주렁 매달린 피어싱까지. 누가 봐도 평범한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꼬고 창밖을 보며 껌을 짝짝 씹고 있었고 그의 무선 이어폰에서는 시끄러운 힙합 음악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버스 안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끈거리는 다리의 통증은 그에게 용기를 내게 했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하지만 젊은이, 여긴 노약자석인데 자리 좀 양보해 줄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버스의 소음에 묻혀 작게 들렸습니다. 남자는 못 들은 척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저기 젊은이,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러는데. 그제야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한쪽 이어폰을 빼며 마치 벌레라도 보는 듯한 경멸적인 표정으로 박민준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여 할배, 지금 나한테 말 건 거요?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노약자석이라서 자리를 좀 양보해주면 고맙겠네. 그러자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 주변 몇몇 승객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각자의 시선으로 돌아갔습니다. 아, 진짜 웃기는 영감님이네. 내가 왜?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 아니요? 나도 다리 아파 죽겠는데 나이 많은 게 벼슬이야? 다리 아프면 택시를 타든가 집에서 나오질 말든가 해야지. 왜 버스에 꾸역꾸역 기어나와서 사람 귀찮게 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무례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박민준 할아버지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지만 그는 평생을 지켜온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말이 좀 지나치군. 버스에 노약자석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나이가 많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약속이자 배려일세. 약속? 배려? 하, 그런 건 힘 있는 놈들한테나 가서 찾으쇼. 난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으니 다른 데 가서 서 있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하쇼. 늙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남자는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으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무시이자 대화를 끝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만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의 통증보다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모멸감이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 불편한 침묵 속에서 그의 작은 존엄성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런 사람과 더 이상 섞여봐야 상처만 깊어질 뿐이라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다른 손잡이라도 잡기 위해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귀찮게 구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남자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외치며 박민준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에 가뜩이나 중심을 잡기 힘들었던 할아버지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고 으! 하는 짧은 신음이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어이쿠! 그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고 그 바람에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의 팔에 부딪혔습니다. 여성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주변의 다른 승객들도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슬금슬금 거리를 벌렸습니다. 순식간에 박민준 할아버지와 건달 주위로 텅 빈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건달은 비틀거리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이것 봐, 서 있을 힘도 없는 노인네가 어딜 싸돌아다녀. 그냥 얌전히 집에나 있지 왜 사람 성가시게 만드냐고. 박민준 할아버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다리의 통증보다 더한 모욕감과 분노가 그의 온몸을 떨리게 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바로 세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폭력을 쓰면 되나? 자네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는가? 폭력? 내가 언제 폭력을 썼어? 그냥 살짝 밀었을 뿐인데 늙어서 뼈가 약해진 걸 나보고 어쩌라고. 특별 대우받고 싶으면 그냥 다른 데 가서 조용히 서 있으시오, 이 영감탱이야.
말을 마친 건달은 다시 한번 손을 뻗어 박민준 할아버지의 가슴을 세게 밀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박민준 할아버지의 몸이 뒤로 완전히 밀려나며 옆좌석의 딱딱한 등받이에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습니다. 낡은 상처가 있던 왼쪽 다리에까지 충격이 전해지며 그는 눈앞이 아찔해지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버스 기사가 마이크를 통해 승객분 그만하세요 라고 작게 외쳤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정말 아무도 나서서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건달의 위협적인 기세 앞에 버스 안의 모든 정의와 연민은 침묵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멈춰서고 치익 소리와 함께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몇몇 승객이 내리고 한 노인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박민준 할아버지와 비슷한 연배로 보였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낡은 점퍼에 평범한 모자를 눌렀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나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그의 상체는 미동도 없이 꼿꼿했고 두 발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강혁.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새기고 있었지만 그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눈빛은 여느 노인들과 달랐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 아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을 감춘 듯 그의 눈은 버스 안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단 한 번의 시선으로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의 시야에 건달에게 밀쳐져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박민준 할아버지의 모습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강혁 할아버지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그것은 찰나의 변화였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차가운 결심이 내려졌음을 암시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성큼성큼 두 사람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가 지나가는 길 위로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학생들도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있던 사람들도 무언가 다른 기운을 감지한 듯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박민준 할아버지의 곁에 멈춰섰습니다. 그는 먼저 박민준 할아버지에게 괜찮냐는 듯 짧게 고개를 끄덕여 보인 후 차갑고 고요한 시선으로 건달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흥분 같은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평온함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건달은 갑자기 나타난 또 다른 늙은이를 보고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 웃었습니다. 뭐야, 이번엔 또 어떤 영감이야? 노인네들 오늘 무슨 단체로 소풍이라도 나왔나? 그는 이강혁 할아버지의 평범한 옷차림과 나이든 외모만을 보고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저지르게 될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것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이제 폭풍전야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강혁 할아버지의 고요한 시선 앞에서 건달 박태식은 오히려 오기가 발동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이강혁 할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뭐야 이 영감은 짝이라도 맞춰주러 오셨나? 노인정 가서 두 분이서 화투나 치시지 왜 여기서 청승이야? 그는 이번에도 상대를 얕보고 박민준 할아버지를 밀쳤던 것처럼 이강혁 할아버지의 가슴팍을 향해 손을 거칠게 뻗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이 방해꾼 늙은이도 한 번에 밀어 넘어뜨려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이강혁 할아버지의 옷깃에 닿기도 전 버스 안의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듯한 기이한 순간이 펼쳐졌다. 이강혁 할아버지의 손이 마치 먹이를 낚아채는 한 마리의 코브라처럼 눈으로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솟아올랐다. 그의 손은 박태식의 뻗어온 팔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팔을 거슬러 올라가 정확하게 손목을 틀어쥐었다. 그리고 그의 엄지와 검지가 마치 수십 년간 단련된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손목 안쪽의 어느 한 지점을 깊고 날카롭게 눌렀다. 아! 박태식의 입에서 비명이라기보다는 숨이 멎는 듯한 짧은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하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전기가 흐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채웠다. 그의 무릎이 그대로 꺾이며 쿵 소리와 함께 버스 바닥에 무력하게 꿀렸다. 땅에 못이라도 박힌 듯 그는 손목을 붙잡힌 채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 이 망할 영감탱이가.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건달의 친구 하나가 욕설을 내뱉으며 벌떡 일어섰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에 찬 황소처럼 이강혁 할아버지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육중한 주먹이 이강혁 할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숨을 꿀꺽 삼켰다. 그러나 이강혁 할아버지는 마치 그 모든 움직임이 느린 여마처럼 보이는 듯 아주 작은 움직임으로 고개를 살짝 돌려 주먹을 피했다. 스쳐 지나가는 주먹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희미하게 흔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물 흐르듯 상대의 팔을 타고 올라가 손바닥으로 그의 팔꿈치 안쪽 관절을 가볍게 탁 하고 쳤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버스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료했다. 팔이, 내 팔이! 건달의 오른팔이 마치 전원이 꺼진 기계처럼 힘없이 축 늘어졌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비된 팔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그가 중심을 잃은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겨드랑이 밑을 가볍게 찔러 몸을 틀었다. 건달은 속절없이 빙그르르 돌며 옆좌석 위로 고꾸라졌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이 새끼가! 마지막 남은 세 번째 건달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어두운 버스 안에서도 번뜩이는 주머니 칼의 칼날이었다. 하지만 이강혁 할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뒤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날카로운 두 손가락이 칼을 준 건달의 손목 부분을 정확히 찔렀다. 악! 하는 비명과 함께 건달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주머니 칼이 철컥 하는 소리를 내며 버스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그대로 휙 몸을 돌려 당황한 건달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위로 확 잡아당겼다. 요치한 무늬의 속옷이 그대로 드러나며 그는 창피함과 고통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그의 목덜미를 정확히 짚어 가볍게 쳤고 건달은 의식을 잃을 듯 비틀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단 15초, 그 짧은 시간 동안 3명의 건장한 건달은 완벽하게 제압되었다. 한 명은 무릎을 꿇은 채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의자에 쓰러져 마비된 팔을 붙잡고 있었으며 마지막 한 명은 꼴사나운 모습으로 주저앉아 목덜미를 부여잡고 있었다. 버스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어떤 승객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몰래 핸드폰을 꺼내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70대 노인이 3명의 건달을 종이 인형처럼 가볍게 다루는 모습은 마치 잘 짜인 무술 영화의 한 장면을 눈앞에서 보는 것만 같았다. 버스 안을 지배하던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건달들의 겁에 질린 목소리였다. 네, 내려주세요. 아저씨,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내려요. 무릎을 꿇고 있던 박태식이 거의 울먹이며 외쳤다. 그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공포와 고통만이 가득했다. 그의 두 친구 역시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버스기사를 향해 애원했다. 그들에게 이 버스 안은 이제 피비린내 나는 격투장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로부터 도망쳐야 할 지옥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버스기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다음 정류장에 버스를 세웠다. 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마자 3명의 건달은 마치 사형 집행을 면제받은 죄수처럼 서로를 부축하며 허둥지둥 버스에서 굴러내렸다. 팔이 마비된 건달은 절뚝거리며 뒤따랐고 속옷이 보였던 건달은 바지를 부여잡은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뛰어내렸다. 그들은 내리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강혁 할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저승사자처럼 비치는 듯 짙은 공포가 새겨져 있었다. 건달들이 사라지자 버스 안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승객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와, 방금 뭐였어요? 영화 찍는 줄 알았네. 저 할아버지 보통 분이 아니신데? 특수부대 출신이신가? 아무도 이강혁 할아버지에게 직접 말을 걸지는 못했지만 그를 향한 시선은 이제 경외심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자신을 구해준 노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 한 인간의 근본적인 강함에 대한 깊은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헝클어진 옷깃을 가볍게 정리했다. 그리고는 아까와 똑같은 낮고 평온한 목소리로 박민준 할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앉으시지요, 선생님. 그는 비어있는 노약자석을 턱으로 가리켰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40년간 그를 괴롭혔던 다리의 통증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듯했다. 이강혁 할아버지도 그의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버스는 다시 평온을 되찾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전의 불편한 침묵과는 달랐다. 이제 버스 안에는 한 노인을 향한 조용한 존경심과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를 목격한 이들의 안도감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가 보여준 무술 실력은 분명 오랜 세월 갈고 닦은 것이 분명했고 누구도 평범한 노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술이었다. 이제 이 버스 안에서 적어도 오늘만큼은 아무도 노약자석을 함부로 넘보지 못할 것이었다. 황급히 사라진 버스 안은 언제 소란이 있었냐는 듯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의 질은 완전히 달랐다. 이전에 무관심하고 차가웠던 침묵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경외심과 따뜻한 안도감이 섞인 평화로운 정적이 버스 안을 감돌았다. 승객들은 더 이상 스마트폰 화면에만 코를 박고 있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이따금씩 존경과 감사의 빛을 담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두 노인에게로 향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마침내 얻게 된 편안한 자리에 앉아 지끈거리던 다리의 통증이 가시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옆자리에 앉은 이름 모를 노인에 대한 고마움과 궁금증이었다. 그는 몇 번이나 입을 열어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을 찾기가 어려웠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박민준 할아버지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덧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파문 하나 잃지 않는 깊은 호수처럼 평온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박민준이라고 합니다. 근처에서 작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혁입니다. 그냥 동네 사는 늙은이입니다. 이강혁 할아버지의 대답은 간결했다. 두 사람은 가볍게 목례를 나누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만남이자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될 운명적인 인연의 첫 장이었다. 버스는 몇 개의 정류장을 더 지났고 이강혁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여기서 내립니다. 박민준 할아버지도 자리에서 따라 일어났다. 저도 이번 정류장에서 내립니다. 혹시 정신아파트 쪽으로 가십니까? 그 말에 이강혁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조금 놀란 표정으로 박민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네, 그쪽으로 갑니다만. 저도 같은 방향입니다. 괜찮으시다면 함께 걸어도 되겠습니까? 두 노인은 함께 버스에서 내렸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그들은 나란히 보도를 걷기 시작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여전히 왼쪽 다리를 절뚝였고 이강혁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의 느린 걸음에 보폭을 맞추어 주었다. 그렇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의 동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의 강렬했던 첫 만남 이후 박민준 할아버지와 이강혁 할아버지는 마치 오랜 약속이라도 한 듯 자주 마주쳤다. 우연히도 두 사람은 비슷한 시간에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정류장에서 내렸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나란히 걷기만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갔다.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 선생님. 그러게 말입니다, 박 원장님. 걷기 좋은 날씨군요. 계절이 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면서 두 사람의 우정도 낙엽처럼 차곡차곡 쌓여갔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본래 다정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의사로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한 아들 이야기에 대해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다. 반면 이강혁 할아버지는 언제나 말수가 적은 훌륭한 청자였다. 그는 주로 박민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며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질문을 던질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결코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이 박민준 할아버지에게는 편안함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안에서 텔레비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국회에서 북파 공작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이 논의된다는 소식이었다. 뉴스를 보던 박민준 할아버지의 얼굴에 깊은 상념이 어렸다. 그는 무심코 옆자리에 이강혁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저분들도 이제야 제대로 된 인정을 받게 되는군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분들 아닙니까? 그 순간 박민준 할아버지는 이강혁 할아버지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순간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변화는 너무나도 짧아서 박민준 할아버지는 자신이 헛것을 보았나 싶었다. 그 뉴스를 계기로 박민준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자 평생의 수건인 생명의 은인을 찾는 이야기였다. 사실 제게도 저런 분과 같은 은인이 한 분 계십니다. 40년 전 저희 가족이 북에서 탈출할 때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해준 북파공작원이었죠. 박민준 할아버지는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칠흑 같은 어둠, 살을 내는 강바람, 귓가를 스치는 총성, 그리고 총에 맞은 자신을 업고 필사적으로 달리던 한 젊은 군인의 단단한 등.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의사가 될 수도 없었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언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군인을 꼭 찾아서 은혜를 갚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으니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심코 자신의 왼쪽 다리를 주물렀다. 만성적인 통증이 다시금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다. 기억나는 건 단 하나뿐입니다. 그분이 제 다리에 지혈을 해주기 위해 자신의 군번줄을 풀어 묶어주셨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그의 오른손 엄지에 있던 총알 스친 흉터. 그것만이 제가 가진 단서의 전부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강혁 할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야기가 너무 무거웠나 싶어 멋쩍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아이고, 제가 또 늙은이처럼 주책을 부렸군요.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지겨우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강혁 할아버지가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마치 그 주제를 피하고 싶다는 듯이 갑자기 다른 말을 꺼냈다. 저기 공원에 심어놓은 국화가 아주 예쁘게 피었더군요. 잠시 들렀다 가시겠습니까? 박민준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그가 북한 탈출 이야기나 은인인 군인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른 화제로 대화를 돌리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무겁고 불편한 주제라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박민준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왜 항상 그 이야기를 피하는 것일까? 혹시 그 이야기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의미라도 있는 것일까? 하지만 박민준 할아버지는 그 의문을 애써 눌렀다. 과묵하고 속 깊은 친구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는 억측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우정은 겨울을 지나며 더욱 깊어갔지만 그들 사이에는 누구도 입 밖에 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비밀의 벽이 조금씩 세워지고 있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길가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는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그날도 두 노인은 버스에서 내려 함께 걷고 있었다. 박민준 할아버지가 불현듯 걸음을 멈추고 이강혁 할아버지에게 제안했다. 이 선생님, 오늘 저녁에 혹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저녁이라니요? 이강혁 할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별건 아니고 저희 집에 오셔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라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매번 도움만 받고 제대로 대접한 적이 없어서 마음에 계속 걸렸습니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순간 망설였다. 그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왔고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해왔다. 하지만 몇 달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쌓인 정대문이었을까? 박민준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박민준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잘 됐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저 앞 아파트입니다. 걸어서 5분이면 됩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박민준 할아버지 아파트로 향했다. 아파트는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혼자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고 거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다.
편히 앉아 계십시오. 저는 저녁 준비를 금방 하겠습니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벽면을 향했다. 벽에는 여러 개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의사 가운을 입은 아들의 졸업식 사진, 아내와 함께 여행지에서 찍은 빛바랜 사진,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낡은 흑백 사진 앞에서 그대로 멈췄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박민준 할아버지와 그의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배경으로는 낮은 산과 작은 초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골 마을이 보였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홀린 듯 그 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너무나도 잘 아는 풍경, 40년 전 목숨을 걸고 한 가족을 구해냈던 바로 그 마을의 모습이었다. 아, 그 사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부엌에서 나온 박민준 할아버지가 그의 모습을 보고 물었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무심코 입을 열었다. 이곳은 개성 근처의 작은 마을이군요. 다리가 있고 그 너머로 야트막한 산이 보이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이강혁 할아버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급히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박민준 할아버지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졌다.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이강혁 할아버지의 옆으로 다가와 섰다. 이 선생님, 이 마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기는 저희가 탈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입니다. 공식 지도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탈출 바로 전날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고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필사적으로 변명을 생각해냈다. 아, 제가 예전에 지도를 보는 것을 좋아해서 지형이 워낙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박민준 할아버지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가득했다. 그는 이강혁 할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개성 근처라고 정확하게 말한 것, 북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화제를 돌렸던 그의 과거 행동들,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그의 모습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 할아버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옆에 있던 낡은 앨범을 꺼내 이강혁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여기 더 많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남쪽에 와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담겨 있지요. 이강혁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아들었다. 어린 박민준이 의대 졸업식에서 찍은 사진, 그의 아버지가 연구실에서 일하는 모습, 가족 여행 사진들. 앨범을 넘기는 이강혁 할아버지의 손끝이 떨렸다. 그가 구해낸 한 가족이 이렇게 훌륭하게 뿌리 내렸다는 사실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우리를 구해주신 그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평생토록 찾고 있는 겁니다. 박민준 할아버지가 이강혁 할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간의 기다림이 담긴 간절한 확신에 가까운 눈빛이었다. 이 선생님, 정말로 그냥 지도를 보고 저 마을을 아신 것이 맞습니까? 박민준 할아버지의 단호한 질문에 이강혁 할아버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비밀의 문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하는가. 그의 평생을 지배해온 보안이라는 두 글자가 그의 혀를 무겁게 짓눌렀다. 네, 지도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여러 지역의 지도를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냈지만 스스로도 그 대답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알고 있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앨범을 덮어 책장에 꽂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었네요. 부엌으로 오시지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박민준 할아버지가 정성껏 준비한 소박하지만 맛깔스러운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칼날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밥을 막는 내내 이강혁 할아버지의 오른손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식탁 아래로 내리거나 다른 손으로 가리고 있어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박민준 할아버지가 따뜻한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찻잔을 들고 편안한 침묵을 즐기는 듯 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이 선생님, 제가 며칠 전부터 속으로 계속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탈출 이야기 말입니다. 이강혁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아주 구체적인 단서 하나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를 구해준 그 군인은 오른손 엄지에 총알이 스쳐 생긴 선명한 V자 형태의 흉터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강혁 할아버지의 표정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소파 쿠션 아래로 숨겼다. 그의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박민준 할아버지는 놓치지 않았다. 그렇군요. 구체적인 단서가 있으시니 찾기가 더 수월하시겠습니다. 이강혁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분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따르려다 그만 컵을 놓치고 말았다. 땡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괜찮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박민준 할아버지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그를 도우려 일어났지만 박민준 할아버지가 먼저 수건과 빗자루를 들고 돌아왔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가 건네는 수건을 받아들고 바닥에 엎드려 쏟아진 물을 닦기 시작했다. 그가 바닥을 닦는 동안 박민준 할아버지의 시선은 그의 오른손 엄지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마치 오래된 낙인처럼 새겨진 V자 형태의 흉터가 보였다. 박민준 할아버지의 심장이 발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숨을 죽인 채 이강혁 할아버지를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개성 근처 마을을 알았던 것, 북한 이야기를 피했던 것, 그리고 이제 이 흉터까지.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나 억측일 수 없었다. 이강혁 할아버지가 바닥을 다닦고 일어났을 때 그는 박민준 할아버지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못 박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더 이상 흉터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혹시 그 손의 흉터는? 이강혁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불안과 체념 그리고 40년간 묻어두었던 깊은 슬픔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는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녹이 슬고 색이 바랜 군번줄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이강혁 할아버지 앞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군번줄을 내밀었다. 군번줄에는 83601이라는 번호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것은 그날 밤 선생님께서 제 다리에 묶어주셨던 군번줄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부적처럼 간직해왔습니다. 이강혁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자신의 분신과 같았던 군번줄을 보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절뚝이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생님, 40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제 목숨을, 우리 가족의 인생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셨군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도 마침내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마침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삼켜버린 밤이었다.
달빛조차 구름 뒤에 숨어버린 국경지대의 공기는 뼈를 애는 듯 차가웠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군견 짖는 소리만이 유일한 생명의 흔적이었다. 24살의 젊은 특수요원 이랑혁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몸을 숨긴 채 쌍안경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검은색 특수 전투복에 얼굴에는 위장 크림을 두껍게 발라 그는 이미 어둠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22시 전각 접선, 5분 이상 지체 시 임무 포기 후 철수. 그는 머릿속으로 임무 계획을 수십 번이고 되새겼다. 이번 임무는 일반적인 정보 수집이나 파괴 공작이 아니었다. 북한의 핵심 생화학 무기 연구원인 박진우 박사와 그의 가족을 남으로 무사히 탈출시키는 극도로 위험하고 중요한 인간 추출 작전이었다. 박진우 박사는 비밀리에 남측에 망명을 요청해왔고 그의 머릿속에 담긴 정보는 국가의 안위를 뒤흔들 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손목시계의 야광 바늘이 정확히 22시를 가리켰다. 이강혁은 약속된 장소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어둠을 향해 짧게 3번 깜빡이는 신호를 보냈다. 숨 막히는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1분, 2분,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저 멀리 숲속에서 희미한 응답 신호가 돌아왔다. 이강혁은 조심스럽게 소총을 고쳐쥐고 소리 없이 그곳으로 접근했다. 숲속 작은 오두막 앞에 3명의 인형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중년 남자, 그의 곁에 꼭 붙어 떨고 있는 아내, 그리고 14살 남짓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소년. 그들은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든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강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약속된 암호를 속삭였다. 가을비가 내리면? 중년 남성 박진우 박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응답했다. 강물이 불어난다. 제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실 이강혁입니다. 지금부터는 제 지시에 정확히 따라주셔야 합니다. 소리는 최대한 내지 마시고 제가 밟는 곳만 정확히 밟으십시오. 이강혁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수많은 사선을 넘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신뢰감을 주었다. 그는 특히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소년 박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꼬마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앞으로 몇 시간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거야. 두려워도 괜찮지만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 알겠지? 소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키려는 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목숨을 건 탈출이 시작되었다. 이강혁은 마치 밤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앞장섰다. 그의 발걸음은 낙엽 하나 건드리지 않을 만큼 가벼웠고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위험을 감지하는 야생 동물의 그것과 같았다. 박진우 박사 가족은 불안한 모습으로 필사적으로 그의 뒤를 따랐다. 작은 개울가를 지났을 때 이강혁이 갑자기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춰 세웠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멀리서 군화 발소리와 함께 북한군 순찰대의 희미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강혁은 재빨리 손짓하며 가족들을 키 큰 숲을 아래로 이끌었다. 그들은 차가운 흙바닥에 몸을 낮추고 기다렸다. 박민준의 심장은 마치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고 그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입을 막았다. 지옥처럼 긴 몇 분이 흐른 후 순찰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이제 갑시다. 앞으로 2km만 더 가면 강이 나옵니다. 그곳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는 거센 물살이 흐르는 차가운 강물이 펼쳐져 있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시 얼굴을 내밀어 강물 위에 은빛길을 만들어냈다. 이강혁은 작은 방수 가방에서 튼튼한 로프를 꺼내 박진우 박사의 허리부터 아내, 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묶었다. 제가 먼저 들어가 길을 확인하겠습니다. 신호를 보내면 따라 들어오십시오. 이강혁이 조심스럽게 물에 발을 담그려는 순간 갑자기 숲속에서 강력한 탐조등 불빛이 번쩍이며 그들을 향해 비춰졌다. 거기서 고함 소리와 함께 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탕, 탕, 탕. 북한군 매복조에게 발각된 것이다. 엎드려! 이강혁은 본능적으로 가족들을 강독 아래로 밀어넣고 자신의 권총을 꺼내 탐조등을 향해 2발을 쏘았다. 불빛이 깨지며 사라졌지만 이미 그들의 위치는 완벽하게 노출된 상태였다. 지금 건너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그들은 강으로 뛰어들려는 순간 또다시 총성이 울렸다.
악! 박진우 박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의 오른쪽 어깨에서 피가 솟구쳤다. 아들이 놀라 달려가는 순간 또 다른 총알이 날아와 어린 박민준의 왼쪽 다리를 쳤다. 소녀는 날카로운 통증에 그 자리에 쓰러졌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강혁은 재빨리 두 사람에게 달려갔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자신의 군번줄을 풀어 박민준의 피 흘리는 다리를 단단히 묶어 지혈했다. 괜찮아, 나를 믿어. 그는 총에 맞은 소년을 자신의 등에 업었다. 그리고는 부상당한 박진우 박사를 그의 아내가 부축하게 한 채 거센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그들의 몸을 덮었고 사방에서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날아들었다. 이강혁은 한 손으로는 로프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등에 업은 소년을 단단히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그의 오른손이 뜨거워졌다. 총알이 그의 오른손 엄지를 스쳐 지나간 것이다. 선명한 V자 형태의 상처가 생기며 피가 번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마침내 그들은 남쪽 강둑에 도달했다. 그들이 강을 빠져나오는 순간에도 북한군의 총성은 더욱 거세졌다. 이강혁은 여전히 박민준을 업은 채 앞장서서 숲을 향해 달렸다. 그의 온몸은 상처와 피로로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오직 이 가족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고통을 무시하고 계속 전진했다. 숲속 깊이 들어서자 총성이 점차 멀어졌다. 하지만 갑자기 머리 위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북한군의 추격이 본격화된 것이다. 이대로는 모두가 죽을 수 있었다. 이강혁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지도를 꺼내 박진우 박사에게 건넸다. 이 지도를 따라 1km만 가면 아군 접선 지점이 있습니다. 암호는 소나무는 휘어지지 않는다입니다. 제가 추격자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겠습니다. 안 돼요. 함께 가야지. 박진우 박사가 절규했지만 이강혁의 결심은 확고했다.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 그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는 등에 업고 있던 박민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소년의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상철아, 아니 민준아, 이제부터 네가 가족을 지켜야 한다. 용감하게, 알겠지? 소년은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혁은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반드시 서울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그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자신의 죽음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박진우 박사 가족은 지도를 따라 반대 방향으로 서둘러 움직였다. 이강혁은 일부러 소리를 내며 헬리콥터의 주의를 끌었고 그의 작전은 성공했다. 그 사이 박진우 가족은 필사적으로 전진해 마침내 남한 요원들과 접선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강혁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는 북한군의 추격을 피해 다른 경로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더 큰 부상을 입었고 며칠 후 간신히 남한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박진우 가족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기밀시설로 이송된 후였다. 그는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박진우 가족 역시 자신들을 구해준 군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다만 소년의 기억 속에 남은 것은 엄지손가락의 흉터와 피 묻은 군번줄뿐이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던 것이다. 과거의 기억에서 현실로 돌아온 이강혁 할아버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가득했다. 40년 전 그날 밤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임무의 기억, 총상을 입은 고통, 그리고 한 가족과 헤어지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강혁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이 그날 밤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벅찬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이 선생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한 사람의 희생이 수천의 생명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강혁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행동이 과연 가치 있었는지, 그 모든 희생이 정당했는지 끝없이 의문을 품어왔다. 국가는 그들의 공적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동료들은 이름 없이 죽어갔다. 그는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나는 알지 못했네. 임무를 마친 후 자네 가족의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 모든 정보가 기밀로 분류되었고 나는 그저 다음 임무로 넘어갔을 뿐이었지. 수많은 밤을 내가 한 일이 과연 옳았는지, 그 모든 희생이 가치가 있었는지. 그의 목소리는 깊은 회한과 고통으로 갈라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이강혁 할아버지가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려갔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박민준 할아버지가 놀라 그를 부축했다. 그냥 잠시 숨이.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이강혁 할아버지의 몸이 그대로 소파 아래로 쓰러졌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박민준 할아버지는 재빨리 이강혁 할아버지의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느리고 불규칙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평생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의 침착함은 잃지 않았다. 그는 즉시 119에 신고했다. 여기 정신아파트 101동 5035입니다. 70대 남성 심근경색으로 추정, 즉시 출동 바랍니다. 곧이어 요란할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강혁 할아버지는 재빨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박민준 할아버지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다. 그는 응급의료진에게 이강혁 할아버지의 과거 병력에 대해 다급하게 설명했다. 40년 전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였습니다. 일부 파편이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삼성의원 원장 박민준입니다. 제 병원으로 가주십시오. 병원에 도착한 후 이강혁 할아버지는 즉시 응급검사실로 옮겨졌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응급실 의사들과 함께 CT스캔 결과를 확인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럴 수가? 40년 전 이강혁 할아버지의 가슴에 남아있던 작은 총알 파편이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이동하여 심장의 대동맥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오늘 밤에 극심한 감정적 격동이 혈압을 상승시키면서 그 파편이 대동맥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파편이 조금만 더 이동하면 대동맥이 파열될 수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이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병원의 젊은 수석외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파편의 위치가 너무 위험합니다. 수술 성공률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조그만 잘못 건드려도. 박민준 할아버지는 CT스캔 화면을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수술실을 지배했던 명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집도하겠네. 그의 말에 의료진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연세도 있으시고 수술을 안 하신 지도 꽤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괜찮네.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40년 전 저 파편은 우리 가족의 목숨을 구하다가 생긴 상처일세. 이제 내가 저 파편을 직접 꺼내야만 하네. 이것은 의사로서의 내 마지막 소명이자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병원 의료진들은 박민준 할아버지의 명성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수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박민준 할아버지는 마취된 이강혁 할아버지의 병상 곁에 앉았다. 그는 이강혁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40년 전 선생님은 저를 업고 온몸으로 총알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선생님의 생명을 구할 차례입니다. 조금만 버텨주십시오. 수술실의 문이 열리고 이강혁 할아버지가 수술대로 옮겨졌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익숙하게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철저하게 손을 소독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메스를 쥔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다. 수십 년간의 경험이 그의 손끝에 응축되어 있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파편의 위치가 워낙 위험했기 때문에 극도의 정교함과 집중력이 필요했다. 박민준 할아버지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그의 손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기술과 경험 그리고 40년간의 감사함을 메스 끝에 실어 이강혁 할아버지의 가슴속 깊은 곳에 박힌 죽음의 파편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수술실의 모든 의료진이 숨을 죽였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오직 모니터의 삑삑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마침내 박민준 할아버지의 집게가 40년 묵은 총알 파편을 성공적으로 집어올렸다. 작고 검붉은 금속 조각이 수술실 접시 위에 팅 하는 맑은 소리를 내며 떨어졌을 때 모든 의료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성공입니다, 원장님. 해내셨습니다. 젊은 외과 의사가 경외심을 담아 외쳤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40년의 빚을 마침내 자신의 손으로 갚아낸 것이다. 수술 후 이강혁 할아버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한 고비였다. 박민준 할아버지는 지친 기색도 없이 그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는 간호사들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환자를 돌보겠다고 고집하며 시간마다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가끔씩 그는 잠든 이강혁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이제 괜찮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파편은 더 이상 선생님을 위협하지 않아요. 40년 전에 생긴 상처가 이제야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중환자실 창틈으로 비집고 들어올 때쯤 이강혁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고 곧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박민준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박 원장.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깨어나셨군요. 선생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박민준 할아버지가 기쁨과 안도가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선생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40년 전 총상의 파편이 이동해서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이강혁 할아버지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가슴과 박민준 할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자네가 나를 수술했단 말인가? 네, 선생님. 40년 전 선생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오늘 저는 선생님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사이의 빚은 없는 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강혁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왔던 그가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40년간 그를 짓눌러왔던 외로움과 희생, 그리고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깊은 안도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박민준 할아버지의 손을 마주잡았다. 고맙네, 민준아. 자네가 그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는 처음으로 박민준을 박 원장이 아닌 40년 전 그날의 소년의 이름으로 불렀다. 박민준 할아버지 역시 그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구해주셨기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이겠지요. 이강혁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가슴에서는 40년 동안 그를 괴롭혀왔던 죽음의 파편이 사라졌고 그의 마음에서도 오랜 세월 그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구한 소년의 손에 의해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이다. 이강혁 할아버지의 회복은 순조로웠다. 박민준 할아버지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그는 빠르게 건강을 되찾았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두 노인은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거리낌도 없었다. 40년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듯 그들은 끝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강혁 할아버지는 자신의 북파공작원 시절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다. 이름도 없이 죽어간 동료들의 이야기, 차가운 적진에서 보냈던 외로운 밤들, 그리고 임무를 완수한 후에도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고독한 삶에 대해 박민준 할아버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반대로 박민준 할아버지는 의사로서의 삶과 가족의 역사를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남한에서 과학자로서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자신이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며 느꼈던 보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아들과 손주들의 이야기까지. 이강혁 할아버지는 자신이 구해낸 작은 씨앗이 이렇게 풍성한 숲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오후 병원 옥상 정원에서 함께 햇볕을 쬐던 중 이강혁 할아버지가 불쑥 말했다.
내 평생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는지도 모르겠구나. 내 임무의 결과를, 내 희생의 의미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많은 동료들이 그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눈을 감았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감동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이렇게 자네를 보니 내 인생이, 우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 같네. 고맙다 민준아. 살아남아줘서, 그리고 나를 다시 살려줘서. 박민준 할아버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다.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선생님. 그날 밤 저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노인은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어 안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서로의 삶을 완성해주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준 세상에 둘도 없는 운명의 동반자였다. 이강혁 할아버지가 퇴원하고 몇 달이 지난 따스한 봄날 오후였다. 두 노인은 이제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그 버스 정류장에 나란히 서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 선생님. 그러게 말일세, 박 원장. 봄이 깊어가니 공기도 좋구먼. 버스가 도착했고 두 노인은 천천히 버스에 올랐다. 버스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지만 이번엔 달랐다. 두 노인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날 버스에 있던 누군가가 찍은 영상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조용히 퍼져나갔고 두 노인은 동네에서 작은 영웅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란히 자리에 앉았다. 버스에서 내린 두 노인은 천천히 공원을 향해 걸었다. 햇살은 따스했고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연인들의 웃음소리, 가족들의 행복한 대화 소리가 가득했다. 그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그들에게는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은 말없이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친목은 이제 어떤 말보다 더 깊은 이해와 우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끔 생각합니다. 박민준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그날 밤 저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없었을 거라고요. 나도 생각하네. 이강혁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자네가 나를 수술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의 석양도 없었을 거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따스한 봄바람을 타고 공원 안으로 퍼져나갔다. 40년 전 위험천만했던 탈출에서 시작된 그들의 기적 같은 인연은 이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어 평화로운 일상 속에 아름답게 녹아들고 있었다.